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인지하세요? 사람들이 기대치는 이렇게 가나 보다 돼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 기대치가 앞서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드는 거죠.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줄곧 꽤 낙관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한국의 경제는 매우 튼튼하다. 주식들의 퀄리티가 좀 그렇다. 약간씩 뭐랄까 이게 좋은 건가? 어디 매우세요? 왜 자꾸 그런 코스피 얘기만 하면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꽤 낙관적입니다.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경제 지표가 요동치고 자산 가격이 널뛰기를 할 때마다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행보 그리고 파월의 입인데요. 오늘의 쿨투템 투자의 나침반이자 시장의 절대 변수 금리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와 물가, 자산의 흐름까지 쥐락펴락하는 경제의 심장박동 금리.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는 매일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파티를 오래오래 즐기려면 우리 자산도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맞춰야겠죠. 오늘 그 드레스 코드의 비밀을 제대로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금리 사이클의 스포일러를 가장 예리하게 읽어내는 전략가.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예리하길래 이렇게 오프닝부터. 저는 소개 멘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예. 금리 사이클의 스포일러를 가장 예리하게 읽어내는 전략가 누구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스포일러를 쫙 해야 될 것 같은. 네. 저는 처음에 그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큰 그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 하면은 이제 자산 가격 다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꼭 그런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과거의 한 100년간의 사례를 봤을 때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꼭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는 흘러가지 않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본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들은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막 이런 예측은 저는 못 하는데 그건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인지하세요? 항상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기는 하죠. 그럼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지금 사실 저는 아까 소개 멘트에서 현재 금융시장이 장밋빛으로 물들고 이제 유동성 파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묘사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묘사가 정확하려면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빡 하고 이제 엄청난 고금리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가 연준에서 자 이제 금리 낮춰줄게. 너네 이제 파티해. 이제 쉽게 해. 이지 머니를 주겠다라고 금리 인하를 빡 할 때 요럴 때 이제 유동성 파티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금리 인하를 안 했나요? 작년에 했잖아요. 네, 작년에 이미 금리 인하를 빅컷 한 번 하고 빅 스텝 한 번 하고 스몰 스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작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연준 의사록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 고금리의 폐해. 금리가 자연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민간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가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에 한참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금리 인하를 일단 하는 거고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물론 아주 많은 일들이 있긴 했었죠. 뭐 관세를 비롯하여. 아무튼 지금은 고금리 시대를 지나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한 번 더 좀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정도의 멘트가 최근에 잭슨홀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동안 이제 다시 금리를 유지를 한 채로 변동이 없는 상태로 보내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건가 보다라는 기대를 하는 중인 건데 그게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살짝 낮아지려는 중인데 사람들이 기대치는 이렇게 가나 보다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 기대치가 앞서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드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올해 벌써 뭐 2번,
그러니까요. 많게는 3번도 막 네.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또 한 번 내리고 좀 지켜보고 또 한 번 내리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제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막 제로 금리 막 이렇게까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앞서가고 이렇게까지 있다. 앞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해봐야 될 게 저금리, 고금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인하가 있잖아요. 이렇게 4가지 분면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좀 혼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금리와 금리 인상을 하나로 퉁치고 저금리와 금리 인하를 또 퉁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명시적인 메시지가 나온 게 7월이었고 그때부터 사실 시장은 이미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해달라라고 하다가 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고 해주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급락이 나왔을까 네.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건 언제나 더 많이를 그렇죠. 원하는 거죠. 앓는 소리 해야지 좀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시장이 원했던 그 초저금리 시대는 도대체 왜 왔던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 이전에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상황에서 굉장히 과격한 정책을 펼쳤던 거고 사실 지금까지 M2가 풀려 있는 양상을 보면은 2020년은 고사하고 2008년에 뿌려졌던 그 유동성도 지금 충분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는 2019년에 5, 6, 7, 8, 2015, 16, 17, 18 유동성을 회수하던 와중에 약간 삐걱거려서 2019년에 금리나 한번 해주고 그래서 2008 금융위기 때의 유동성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더 많이 풀었죠. 이걸 회수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굳이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초저금리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의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죠. 되게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들었을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의 뉘앙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맞나요? 일단 시장의 기대가 앞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언급해 주신 대로 거의 지금 뭐 또 베팅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한 90%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는 거고 빅 스텝이냐 스몰 스텝이냐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몇 번 더 해줄 거냐 여기까지 기대가 앞서가 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96%, 빅 스텝으로 할 확률이 3%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빅 스텝은 3%밖에 안 네. 돼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 그다음에 빅 스텝이 아니라 스몰 스텝을 할 가능성, 그다음에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려해야 하는 거는 금리 인하 한 번 해주고 일단 또 지켜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우려 사항이고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기대치가 앞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25bp 해주더라도 25밖에 안 해? 이러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은 엄마야 이러면서 또 96%의 가능성이 깨진 거니까 안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고 하더라도 25bp면은 뭐 그거밖에 안 해인 거고 7월에 급락을 했고 9월 이후에는 회복을 했는데 아무튼 기대감이 앞서가 있을 때는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였어? 이러면서 갑자기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해줘라고 해놓고는 그래 해줄게라고 하니까 진짜 해주네?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앞서가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는 지금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단행이 되면은 그게 시장에서는 어쩌면 셀온이 될 가능성도 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봤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뭐 코스피도 오늘 뭐 3,400 넘어가고 뭐 녹화일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딱 단행하면 그때 셀온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연준의 독립성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야,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가 돼야지 맞지가 아니라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해달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프레이밍이 먼저 된 다음에 파월이 압박을 당하고 그 다음 경제 지표가 나오면 인하해주겠네 안 해주겠네 라면서 좀 퍼즐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약간 요렇게 프레이밍이 짜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냉정하게 그냥 담백하게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지표상으로는 맞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어떻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파월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파월이 애초에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다. 네, 트럼프 1기 때 그때 옐런 해임하고 옐런이 4년만 하고 나갔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옐런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더니 옐런을 바로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내보내고 파월을 들여앉히고 그랬는데 막상 파월은 들어오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처음에 파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필드 출신이잖아요. 필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을 불러앉혔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앉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의 꼭두각시일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트럼프와 굉장히 각이 서는 대립각이 서는 행보를 보여왔고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 저희 믿음도 그러하고 그런 믿음은 또 워런 버핏의 발언을 통해서 크로스체크가 되기도 하는데 파월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파월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재밌는 발언이 파월이 처음에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발등에 불이 나도록 의원님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법에 보장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연준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 성향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난을 하고 다른 뭔가로 트집을 잡고 그다음에 다른 연준 이사들이 자기의 사람으로 앉히고 이런 식으로 간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연준은 뭐 의회 압박에 관련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본인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의원들과 소통을 계속 해가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이게 필요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획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파월은 지금까지 그걸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도 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 그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파월이 이미 1기 때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시든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나에게 우리 연준에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말 대립각을 세우면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라고 그 정말 강력한 의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임당하고 나니까 연준 의장에서 의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근데 의장 임기랑 연준 이사 임기는 또 별개잖아요. 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남아가지고 계속 강경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파월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뭐 그 소셜 미디어에 몇 마디 쓰고 그런 험한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파월이 그거에 굴해서 어떤 정책 변경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믿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표로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지금 뭐 트럼프가 프레임을 짜서 움직이는 압박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은 있지만 파월이 실제로 금리 인하할 때 됐습니다라고 하면 압박에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그래서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좀 애매한 면들이 있는 거죠. 지금 CPI가 2.9가 나왔고 코어는 그것보다 0.2 높은 3.1이 나왔고 그리고 PCE 소비자 지출 관련된 좀 더 소비자의 그 고통과 밀접한 지표로 봤을 때 2.6이 나왔고 그리고 2.6에서 코어 PC가 또 있죠. 코어 PC가 2.9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4.3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지표들의 절대 레벨만 봤을 때는 사실 나쁜 게 없죠. 물론 연준의 타겟은 2%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2는 좀 과한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2에서 3으로 가는 순간 유동성 파티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뭐 그건 좀 지나간 얘기고 아무튼 지금 뭐 2.9니 2.6이니 이 정도 지표면은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저희가 미국 국민은 아니지만 미국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그게 소득이 그 미국인의 그 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YOY로 지금 한 3.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소득으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가 예스이면은 고통은 적은 거잖아요. 근데 소득으로 생활이 감당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절대 레벨로는 현재의 물가 실업률이 그렇게 연준이 어떤 과격한 행보를 보일 지점은 아니다.인데 근데 최근에 잭슨홀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고용의 하방이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 물가 지표는 지난달랑 거의 플랫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씩은 오르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4.2였다가 4.3으로 올랐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는 완전 고용 상태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시각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고용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연준 의사록에서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현재는 일단은 그 발언, 고용의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그 실업률 지표 말고 실업률을 짐작할 수 있는 고용의 변동 지표 있잖아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그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신규 그거죠. 그거랑 또 그 비농업 신규 고용자, 네네. 신규 고용 지표와 신규 실업 지표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되게 안 좋아졌고 지난 지표들이 또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기이했던 거는 실업률이 굉장히 탄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 일자리를 이제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자르고 있는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잭슨홀 발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게 기이하게도 고용이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방은 열려 있지만 현재는 균형 상태에 있다. 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방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가지고 경기 부양해주겠네. 이러면서 이제 지금 기대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같이 나온 멘트가 균형 상태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예. Overall, while the labor market appears to be in balance, it is a curious kind of balance that results from a marked slowing in both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workers. This unusual situation suggests that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re rising. And if those risks materialize, they can do so quickly in the form of sharply higher layoffs and rising unemployment. 그럼 왜 균형 상태이냐? 기업은 많이 사람을 자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또 추방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일자리도 별로 없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을 다 전제한다면 한 번 정도 스몰 스텝으로 한 25bp 한 다음에 좀 지켜볼 가능성이 꽤 크겠네요. 예, 제 생각에 일단은 그쪽을 중간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로 잡고 가야 하지 않나. 한 번? 연내 한 번? 일단은 네, 그 파월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파월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준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담으로 이거는 뭐랄까 한국에서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현대차 욕하기 뭐 이런 게 일종의 국민 게임이잖아요. 네. 그돈 씨. 네. 그래서 현대차에서 뭔가 네. 어떤 결함이 있을 때마다 막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 결함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다른 회사도 비슷한데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 플레이어 중에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잘하는 회사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렇죠. 현대차도 그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연준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약간은 그런 연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점이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일종의 게임이 된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잘 해왔어요. 그리고 파월은 끝나고 이제 자서전 쓸 거잖아요. 거기에서 좋게 쓸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부풀었겠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가는 게 파월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인하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파월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올해 섣불리 인하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자극해버린다. 혹은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가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 뭐 이런 쪽인데 일단 그 두 번째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직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거고 혹시나 섣불리 많이 인하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여전히 방점이 찍혀 있을 거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나 뭐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일단은 지금 중간 케이스 시나리오는 파월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좀 상황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파월 입장에서도 독립성도 지키면서 자기 임기도 잘 마무리하면서 이런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들뜨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내년에 뭘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나 뭐 2번, 3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론 2번, 3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뭐 네네. 저희도 모르는 거니까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 제일 챙기는 사람이 병원 제일 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태그 얘기가 오히려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계속 나오는 게 오히려 건강한 시그널이라고 맞습니다. 보고 네. 특정 부분을 콕 집어서 봤을 때 이거 스태그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스태그에 대한 걱정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물가 CPI나 PCE 지표로 보면은 물가는 꽤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포인트가 그 ISM PMI 제조업 네. 네, 그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그 중에 프라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원래는 그 프라이스 항목이 CPI의 선행 지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스 항목이 어떠냐면 지금 한 64 막 이렇거든요. 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64면은 이게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공급망이 완전 붕괴가 됐을 때 그때의 PMI 프라이스 지수가 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PMI 지수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제 그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인 거잖아요. 설문조사죠. 네, 구매 담당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좀 힘든데 그리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 소비자 물가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어디에선가 이 물가 압력이 흡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둘 다 기업인 건데 하나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관세를 덜 내려고 지금 그 미국으로 보내는 가격을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보낸 다음에 어차피 거기서 여기서 싸게 보내 한국에서 미국으로 싸게 보내고 미국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면은 그러면 관세 부담은 줄이면서 거기에서 들어온 자금은 이제 거기에서 현지에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연결로는 차이가 없으면서 관세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는 가격을 낮추는 작업들을 회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이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내는 거긴 한데 수입자가 관세를 낸 다음에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안 시키면 그러면은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어느 쪽이든 기업이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힘드니까 이제 고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건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용은 지금 밸런스가 맞자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세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고 일본도 이제 얼마 전에 사인을 했고 과연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다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 그리고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요 상황을 보는 거 요게 세 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한번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은 신흥국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동성도 더 늘어나니까 시장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랑 한국 주식하는 사람이랑 또 입장이 다를 것 같고. 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봄직하고요. 일단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서 연초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전체를 뜯어봤을 때
그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좋아진 것들이 크고 일단은 반도체가 좋은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돈 잘 버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고 네. 이런 요소들인 거지.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그 금투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안 좋았던 만큼 올 상반기는 되돌린 거다. 뭐 지금까지도 거기에 더해서 뭐 상복 개정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도 주식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그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가, 높은 ROE로 돈을 그렇죠. 돈을 잘 버는가, 이익이 잘 나는가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이익을 주주들과 얼마나 공유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능력과 태도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태도는 워낙에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튼튼해져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좋게 보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좋은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달러 약세로 인하여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 뭐 그 점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약간 한 2022년 정도부터 맥락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22년에 금리 인상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때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22년 연말에 챗 GPT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고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23년쯤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과거의 1990년대 말 테크 버블 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답변 드린 게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재의 인공지능 투자는 그때와 명백하게 다른 게 현재의 인공지능 투자는 기업들의 자체 자금, 자체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였거든요. 90년대 말에는 벤처 자금들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벤처 자금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돈을 워낙에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에 쓰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되게 길게 보고 이게 진짜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돈을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은 투자이다. 그래서 테크 버블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2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23년, 24년 또 24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7월의 그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작년 하반기에 이미 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기 위해서는 이미 그 현상이 많이 있었어야 했고 사실 그런 움직임이 이미 많이 있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된 움직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가 대단히 큰 어떤 변곡점을 맞이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흘러온 거에서 그냥 양념을 하나 얹어주는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온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400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이랑 S&P 500도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 하나를 사야 된다면 미국 증시 쪽에서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증시 쪽에서 고르시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각자의 선택일 텐데 그냥 언제나 하는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뭘 알고 있냐가 중요하고 본인이 언제까지 투자를 끌고 이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기대 수명이 지금부터 한 뭐 30년 정도는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은 0%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아주 대다수의 지구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뭐 S&P 500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일부 담아두고 뭐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S&P도 PER 레벨이 아주 많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코스피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요거는 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기대감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대감이 없을 때 마음이 평온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니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무언가 좀 꺼림칙하다.
속도는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코스피도 비싸다고 하기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올라가는 주식들의 면면이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실적 좋고 퀄리티 좋은 친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반응하고 있어가지고 시장 전체 레벨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아직은 뭐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별 기업 레벨에서도 비싼 주식이 많아서 살 주식이 안 보여요도 아니에요. 살 주식은 많아요. 근데 최근 뭐 3개월 혹은 올해 내내를 봤을 때 그런 좀 약간씩 뭐랄까 이게 좋은 건가? 어디 매우세요? 왜 자꾸 그런 코스피 얘기만 하면 그런 그 매운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다지 마음 편하지 않았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귀결이 될 것인가, 좀 너무 과격하지 않은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적은 형태로 좀 잘 트랜지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진짜 아쉬운 게 말씀하신 지금 금리 인하와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정하고 미국 사정하고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시간을 넓게 갖고 다방면으로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주식과 경제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경제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줄곧 꽤 낙관적인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초질관 얘기하던 거는 한국의 경제는 매우 튼튼하다. 그러나 이 주식들의 퀄리티가 좀 그렇다. 돈은 잘 벌어도 이게 주주와 공유를 안 하니까. 그래요? 네, 저는 한국의 경제는 아마도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낙관적이에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은 매우 튼튼해요.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요즘에는 또 좀 많이 알려진 개념인 것 같은데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을수록 고통을 겪기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내구도, 면역, 그러니까 면역의 플러스 같은 느낌? 면역 레버리지 같은 느낌. 면역은 부스터샷. 그쵸, 부스터. 면역은 그냥 덜 당하고 강인한, 잘 버티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버티고 깨지고 더 세지는 이런 게 이제 안티프레질. 그래요? 안티프레질의 전형적인 나라가 한국인 것 같은데, 제가 커리어를 시작한 게 2007년 연말부터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03년부터였죠. 2003년에 카드채 사태로 막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잘 나갔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제가 입사하자마자 금융위기 얻어맞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때 막 현대차, 삼성, 휴대폰 막 엄청 잘 나갔고, 그렇게 또 잘 가다가 2015, 16 요럴 때 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그다음에 16년도 안 좋았고 18년도 안 좋았어요. 2020년 코로나 얻어맞고 나니까 지금 K-팝 데모헌터스 막 장난 아니잖아요.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을 봤을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누가 있냐? 그 말씀은 맞죠. 네, 그래서 또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그때의 시장 1등은 뭐 삼성전자에서 변하지 않은 지 몇십 년이 되긴 했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의 구성은 또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뭐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 그때는 제가 굉장히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때 비관적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잘 버티고 그때 굉장히 역동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열심히 일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려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하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학력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바로 옆 나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리 또 욕을 안 먹어요. 한국을 욕하는 나라가 우리 주변국 말고는 또 글로벌리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의 입지가 계속 강해지고 있고 그렇게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단순히 K-팝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무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나 다방면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꽤 낙관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면 이거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자면 한국 주식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쫙쫙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조심하실 부분이 있지만 또 경제 측면에서는 뭐 예전에 히스토릭하게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깨지고 또 강해지고 깨지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두가 생각하는 위기는 맞지만 또 현명하게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금리 인하 뭐 얘기가 오늘 메인 테마니까 요즘 ETF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때는 리츠, 뭐 신흥국 ETF 이런 게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ETF는 과연 무엇일까? 눈여겨보시는 ETF, 금리 인하 사이클과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요거는 좀 몇 년 끌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있다면? ETF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는 모멘텀 상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멘텀을 볼 수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그 퀄리티를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데 ETF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 3개월,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판단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단기적인 판단에 자신이 있을 때 하는 상품이다. 앞 얘기 다 떼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스스로도 인지를 하시고 나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ETF에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뭐 저희가 오늘 쭉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금리나 사이클로 접어드는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쪽에서 병목이 생겨서 공급이 부족하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앞으로 장기간 있을 것 같고 공급이 이 수요를 메꾸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 기업을 공부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섹터 ETF를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ETF는 그런 어떤 특정 테마나 섹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월배당이라든가 개인의 현금 흐름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용도 의 구조를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월배당 구조를 짜기도 어렵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 같은 거를 직접 하려면 직접 막 옵션 콜 매도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펀더멘탈리 장기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초과 수익, 다른 그냥 생 ETF를 했을 때 대비 그렇게 큰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때그때의 내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간편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내 생활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ETF의 더 적절한 활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냥 정말 짧게만 이게 오늘의 주제 자체가 이제 금리 사이클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이런 매크로적인 특히나 이제 통화정책적인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만 딱 지표를 봐야 되면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아요?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어떤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저도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기반해서 포트폴리오를 뭐 대단히 큰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더라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항상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무작정적으로 뭔가 변화의 요소로 따라가기보다는 원래 하던 거, 튼실한 기업들 그리고 뭐 사이클의 흐름들 이런 거를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투자 시장의 절대 권력자 금리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표다라고 하죠. 이번 금리 사이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산의 또 가치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 파티를 끝까지 즐길 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금리와 통화정책 사이클 그리고 맞춤별 자산 전략까지 알차게 풀어주신 오늘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